네, 4인4색 투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최근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채권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채권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마 대표님 오실 때마다 뭔가 채권 시장이 좀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채 한도 협상 여전히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만약에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미국이 디폴트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온다. 이런 예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부채 한도 여기 그러니까 실링, 그러니까 한도까지 도달한 경우는 사실은 1970년 이후에 사실은 무수히 많았죠. 예. 무수히 많았음에 불구하고 한 번도 크게 문제가 된 적은 2021년을 제외하고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너무 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속된 말로 잘 되겠지라고 다 컨센서스가 반영이 돼 있고, 사실은 주식시장도 크게 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근데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은 만약에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어떻게 될지에 대한 참조를 할 수 있는 게 2011년도죠. 예. 11년도인데 2011년도보다는 지금 만약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충격파는 훨 더 클 걸로 판단됐대요. 제가 이제 지금 화면 자료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2021년과 좀 차이가 나는 거는, 가장 큰 거는 그 당시에만 하라도 미 연준금리가 예, 나왔네요. 지금 보면은 나오네요. 큰 그림에서 2011년 정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리만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경기 상승 초기였던 반면에 지금은 거의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좀 다가가는 국면이라서 일단 매크로 환경이 저는 좀 다른 상황이고, 예. 두 번째로는 좀 중요한 게 이제 통화 정책. 그 당시만 해도 FRB 금리가 양적 완화 스탠스였기 때문에 거의 제로 금리인 반면에 지금은 쭉 5%대죠. 엄청 올렸죠. 예. 브레이크를 잔뜩 잡아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어떤 향후 경제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게 그 장단기 일드 커브라는 금리 곡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정상적으로 한 200pp 이상 장기 금리 높은 정상적인 단기 확률이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높은 그렇죠. 정상 배열 형태죠. 그렇죠. 정상 배열이란 뜻은 그만큼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글로벌 채권 투자 플레이어들이 낮게 봤다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꾸로 역전돼 있죠. 100pp 이상 역전돼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거는 통화량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통화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9% 정도 M2가 증가하는 국면이었는데, 통화 공급이죠. 근데 반면에 지금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4% 정도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물가가 굉장히 좀 낮은 반면에 지금 물가가 여전히 5.5 핵심 물가 지수가 높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예를 좀 길게 했는데, 만약 이벤트가 터진다 했을 때 그 당시에 주가 그 PER이 한 12밖에 안 되는 지금 18배가 넘거든요. 결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산 시장의 충격파는 그때보다 만약에 발생한다면 충격파는 훨 더 클 걸로 전망이 됩니다. 예.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우리 항상 모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모든 리스크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되거나 아니면 그 협상까지, 그러니까 6월 1일이 엑스데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월지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우리가 먼저 그 타결이 된다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어느 정도 이게 유예가 돼서 진통을 좀 더 추가적으로 겪는다. 세 번째 마지막 디폴트 나버린다. 이렇게 봤을 때 먼저 그 우리가 엑스데이트 이전에 타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이 사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하게 있어 진통을 갖고 있는데, 어느 한쪽 일방적인 승리는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그 공화당에서는 올려줄 테니까 대신에 이제 그 정부 재정을 좀 줄여라는 거고, 못 올리겠다, 못 줄이겠다인데, 아마 타결이 된다고 하면 절충점이라서 예. 아마 데스릴링을 조금 올리면서 분명히 일정 부분 정부의 지출을 조금은 약간 양보를 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약간은 더 재정이 균형 재정 쪽으로 가까이 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갈 거, 채권 시장 쪽이 좀 긍정적일 것 같고, 주식 시장은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선반영이 쫙 되고 있으니까 원래 증시야 잘 그렇죠. 해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뭐 계속 이 진통을 가면서 이제 약간 이제 듀데이트를 계속 좀 미는 형태로 가면은 불확실성이 커지겠죠.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이게 다양한 형태의 변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죠. 불확실성이 커지면 일단은 주식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흔들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흔들릴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채권도 이제 어떤 주식, 채권, 달러, 골드 모두 다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은 테크니컬리 만약에 부도가 난다고 했을 때는 좀 보면 첫 번째는 달러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 무너질 거고요. 많이 빠질 거고 두 번째로 달러는 아마도 동고환율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이제 달러는 강세로 갈 오히려 거고 강세로 가고. 그리고 예. 골드도 마찬가지로 안전하니까 강세로 갈 것 같고요. 여기서 해석이 좀 어려운 게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은 일반인들이 지금 만약에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실패했을 때 걱정하시는 바가 주식보다 채권을 더 많이 걱정하시는데 예. 전 정반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주식을 훨더 많이 걱정하셔야 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채권 시장은 이런 것입니다. 채권 시장은 만약에 우리가 숏텀으로 만약에 부도가 그러니까 그 협상이 안 돼서 된다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부도가 날 텐데 그랬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1년 미만 국채들이에요. 1년 미만 국채들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디폴트라는 상황으로 끌고 가지 못하겠죠.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시나리오 뭐냐면 아주 단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여지를 갖고 있는데 그랬을 때 가장 직접적 그 충격파는 T빌이라고 해서 1년 만기 국채들이에요. 예. 그러면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을 거고 기존 있는 사람들은 다 팔려고 할 것이고 왜냐면 상환을 못 받으니까 금리 그러면 폭등하겠네요. 폭등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단기 국채 가격은 급락을 하겠죠. 반면 장기 국채 가격은 아주 숏텀으로는 같이 좀 약간 올라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장기 금리는 오히려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이 실패한다는 건 결국 정부 재정을 집행을 못한다는 거고 정부 재정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거는 현재 우리가 QT라든지 전반적으로 긴축적으로 가는 방향인데 정부 소비까지 집행을 못한다는 거는 경기 침체 우려감을 더 가중시키는 효과일 예. 거고 그러면 결국은 장기 국채, 안전자산인 장기 국채 쪽에 어떤 수요는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좀 차별화가 진행될 것 같다. 단기는 불편하고 장기는 오히려 수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뭐 하여튼 저 1년 미만짜리 그 미국 국채 금리를 보면 뭐 전부 다 5%대입니다. 네. 뭐 그리고 저 네. 장기로 갈수록 오히려 금리가 낮은 상황인데 네. 아마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될 경우에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 이전에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이제 미국계 운용사를 한 12년 다녔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에서는 약간 체계적인 게 그 하면서 느낀 게 좋은 경험을 했던 게 브렉시트 맞나요? 브렉시트 때. 브렉시트일 때인데 그때 보통 이제 세계적 운용사들은 이런 이벤트 때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요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론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안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예측은 된 쪽으로 다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러니까 뭐 영향 없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대로 예상한 대로 타결된다고 했을 때 시장이 폭등할 거냐?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확률은 낮지만 만약에 반대편 리스크, 그러니까 타결이 안 됐을 때는 시장은 크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체는 그거입니다. 지금 이제 당연히 확률적으로는 타결이 될 거고 타결된다고 했는데 근데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에서 우리 어떤 자산 가격이 이미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폭증하지는 않고 그냥 시장에 큰 충격이 없는데 만약에 플랜 B의 상황일 때 확률 낮지만 이게 발생했을 때 모든 편이 된 쪽으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 상황일 때는 생각보다 충격파가 굉장히 크고 아까 충격파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금 매크로 환경 2011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충격파가 굉장히 클 여지도 있다는 그러면 겁니다. 하여튼 업사이드는 뭐 제한돼 있고. 아주 제한돼 있고 다운사이즈는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이거면 마치 외가격 옵션처럼 뭐 네. 손실은 무한대로 날 수 있는 뭐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확률이 낮지만 이 가능성에서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실제로 2011년이 우리의 어떤 이제 벤치마크가 될 텐데 물론 그보다는 더 좀
더 세게 나올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상황이면. 근데 한번 힌트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011년도에 시장이 한 15% 정도 밀렸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지금 화면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 저것도 예.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2011년도에 이벤트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모든 주식시장은 되게 편안했습니다. 끝에 가서 다 잘 되겠지 하다가 설마 그렇죠. 하다가. 근데 막상 그러니까 사실 시장은 주식시장은요 지금도 거의 반응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이 약간은 제가 이제 좀 굉장히 시장을 앞서고 선제적으로 반영한다고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딱 한 발짝, 반발짝 앞에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거의 선례를 보더라도 부채한도 협상일 때 거의 끝까지 갔을 직전까지도 다들 편안하게 그렇게 큰 밟아봤었는데 변화가 없었는데. 그렇죠. 막상 그 되자마자 이렇게 쫙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다 이쪽만 예측하고 있다 보니까 막상 이거 뭐 그런 게 근데 요번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로 그때와 지금 QE연대 QT, 밸류에이션도 12연대 지금 18 그리고 통화 공급도 그때는 늘리고 있었는데 줄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저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2011년보다는 훨씬 더 큰 폭의 리스크가 있고 근데 저거 지수잖아요. 예. 시장을 자세히 보면요. 2011년도에 지수는 저런데 보통 고베타 시장이 올라갈 때 더 움직이는 주식들이 저때 한 30% 무너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무너질 때도 더 크게 무너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너무 불리시하게 너무 고베타 쪽의 자산은 저 시청자분들 조금은 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잘 해결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결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가능성 낮지만은 반대편 리스크가 됐을 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식을 디펜시브하게 포트를 좀 당분간은 짜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또 앞서 이 단기 채권 만약 결렬될 경우에 뭐 협상이 타결될 경우는 우리가 뭐 굳이 뭐 상상을 네. 안 해도 대충 알 것 네. 같은데 결렬될 경우에는 단기 채권이 가격이 폭락,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하고 장기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다시 말해 금리가 내려갈 거로 보셨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단기 채권 금리가 폭등한다 해도 그냥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채권이 폭등하는 이유가 미국이 디폴트 난다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내가 들고 있는 예를 들면 3개월물이라고 가정하면은 3개월 뒤에도 내가 상환을 못 받는다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그 리스크를 또 안고 투자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상당수 투자자들은 ETF 투자자잖아요. 예. 채권 ETF 같은 경우는 만기 보유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 손실적으로 굉장히 좀 리스크에 많이 노출될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벤트일 때는 그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시장에 함의를 줄 건가를 봤을 때 만약 이 이벤트가 지속되면 될수록 미국 경제는 다운사이드 쪽으로 더 압박이 갈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이 더 커질 거기 네. 때문에 장기 국채는 달리 움직일 거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의 국채 ETF 투자하신 분들 꽤 많은데 어떻게 이거 좀 대비를 네. 해야 될까요? 그 제가 이제 이제 채권 쪽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요 꽤 유명한 증권사들 PB들을 만나요. PB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고객님들한테 권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조금 놀랐던 게 뭐냐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금리가 미국 10년 국채 금리 기준으로 3.5 언더일 때도 많은 고객님들한테 미국 국채를 권하고 있더라고요. 중장기 국채를. 근데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 여쭸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미국 국채 금리가 우리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하다는 거는 최종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최종 착지점이 그렇게 생각보다 낮지 않을 거라는 얘기고 또 반면에 3.5 언더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저는 이제 한국 국채처럼 딱 들고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주로 ETF를 가지고 박스권 매매를 좀 더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한 4% 근처에 가면 다시 장기 국채를 편입하고 그리고 다시 한 3% 근처에 가면은 또 한번 팔고 이런 방식으로 가도 당분간은
그러니까 본격적 금리 인하 시점이 임박해서는 장기 국채를 쫙쫙 길게 들고 가야 될 텐데 아직은 이론적으로는 뭐 몇 달 동안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박스권 물론 이제 채권을 박스권 매매하면 일반적으로 안 되지만 현재 예. 어떤 시장 형태로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확 내려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당분간 머물 거로 보이기 때문에 박스권 ETF 매매를 좀 권해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미국 국채 뭐 당장은 아니다 그러면 이 대안으로 우리나라 국채와 브라질 국채 투자를 추천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유명한가요? 제가 이제 금년 들어서 지금 한국 국채와 브라질 국채를 계속 좀 추천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한국 국채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뭐 우리 이미 다 체감적으로 다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은에서 3.5 지금 금리에서 아마 이번 주에도 있을 것 같은데 못 올릴 게 거의 기정사실은 그만큼 뭐 우리가 이미 다 체감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실물 경제의 어려움, 글로벌 예. 경제에 가장 민감한 나라여서 대외 여건 너무 어렵고 두 번째로는 레버리지로 부채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상황이죠. 우리가 오늘 제가 그 시간은 아니지만 보통 리세션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폭과 기간과 회복의 속도가 천양지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경기 침체 원인 중에서 안 좋은 침체가 어떤 거냐면은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 엔드 조건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랐을 때가 나중에 후폭풍이 가장 큰데 그렇죠. 예. 미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같이 자산 가격이 올랐지만 레버리지가 아니라 딜레버리징 프로세스로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이 빠지더라도 충격이 없는데 한국은 불행히도 자산 가격이 오면서 부채를 늘리면서 올라간 구조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게 한국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한국이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장기 국채를 여전히 굉장히 좀 추천드리고요. 브라질 간단히 좀 설명해 예,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한국과 추천드리는 원인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브라질은 최근에 물가가 계속 안정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 이번 달에 4.2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보다 낫네요. 브라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9.3까지 갔다가 연초에 5% 후반대에 있다가 최근 2달 연속으로 4.7, 4.2까지 빠져서 CPI가 바로 이 레벨에서 더 내려가기는 어렵지만 큰 그림에서는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우하향으로 잡힐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브라질이 생각보다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특히나 룰라 좌파 정부신데 생각보다 운영을 잘해서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신재정 준칙을 마련했는데 이게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판단되면서 시장에서 뭘 원하는지를 아는 예,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 자체가 금리도 그러니까 쿠폰 높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브라질은 경제가 좋은 게 굿뉴스입니다. 채권 투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워낙에 그동안 엉망으로 운영됐던 게 이게 그래서 밸런스가 높았죠. 맞다는 게 그렇죠. 네. 밸런스마저도 브라질은 그 자체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전히 뭐 연초 이후에 투자자들이 한 20% 이상 수익 냈건데 여전히 저는 적어도 앞으로 1년간은 충분히 브라질이 매력적인 채권 투자 대상 국가일 것 같습니다. 예, 브라질이 괄목상대 해야겠네요. 네. 자, J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